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간평사 객관식 경제학 강의를 맡은 장박사 짱성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첫째 제가 간평사 경제학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우선 인트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별거 아니고요. 교재는 어떤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공부를 해 오셨는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 그런 걸 잠깐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 교재는요, 어떤 걸로 할 거냐면 요걸로 할 겁니다. 요게 강의 시간이 1월 초까지 돼 있긴 한데 아마 1월 중순 뭐 요렇게까지 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1월 중순까지는 종강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요걸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저한테 수업 들으셨습니까? 제가 수업한 기본적인 교재가 요거 감정평가사 경제학인데 우리 간평사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보론해서 난이도 있는 것도 넣어놓긴 했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모든 문제를 다 맞추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한된 시간 내에서 문제를 어디까지 풀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막 우리가 도전을 하다 보면 다른 쉬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아시겠지만 시간 제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시간 제약이라는 걸 뒀는가라고 하면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이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 자체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고등고시 관련된 또 자격증 관련된 시험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디까지 풀 수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시고 가끔 점수로 여러분들께서 규정하시는데 아니 알 수가 없어요. 저는 70점 맞는 게 목표입니다.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시험이 좀 쉬우면 한 뭐 90점 이상 받을 수 있고 어려워도 떨어져도 70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 교재는 요건데 요거 있으신 제 수업 들었거나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객관식 문제 풀다가 요게 객관식 교재입니다. 풀다가 제가 기본 설명도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이해가 좀 안 간다? 그럼 요걸 다시 펼쳐 놓으시고 그 파트 부분을 보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그 여름에 보면 핵심 정리 이론 특강을 요걸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뭐라고 할까?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강의를 하고 객관식을 들어가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럴 때 기본 강의를 어떻게 다 혼자 보기도 부담스럽고 강의를 듣기는 좀 그렇고 그랬을 때 여기서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만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원샷 1, 2, 3 경제학 이렇게 있잖아요. 타픽이 123개라는 겁니다. 거기서 간평과 관련된 내용들 잘 모아놨으니까 제가 또 거기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거 마무리용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 가끔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공부하실 때는 강의 듣고 암기하고 뭐 표 정리하고 그럼 뭐가 어떻게 되겠지? 안 돼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 우리 시험에서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2차에서 여러분들 주관식 시험은 어떨까요? 그렇지.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직접 써서 답까지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요 객관식까지는 반드시 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아시겠지만 유형별로 우리가 문제가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미시, 거시, 또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소비자 이론에서도 뭐 무차별 곡선, 예산선, 뭐 소비자의 최적 선택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쪽 파트 내용을 문제를 푼다라고 할 때는 잘 풀려요. 비슷한 문제를 다뤄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는 전범위를 다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자꾸 책을 늘릴 시간도 없고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요 객관식책을 활용하는데 요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간평 기출이 하나의 유형으로 돼 있고 그 다음 사실 경제학은 우리가 시험이 많이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회계사부터 간평, 노무사 아니면은 공무원 시험, 공무원도 뭐 국가직, 지방직, 뭐 보험계리사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경제학 출제 교수님들이 사실은 간평에도 출제하면서도 딴 데도 출제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타 다른 시험 문제들도 참고해서 출제하시기 때문에 간평 문제 스타일 말고 다른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자격증 시험 있잖아요. 회계사라든가 거기서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예제라고 할까 출제 예상 문제 이렇게 파트를 둘로 나눠져 있는데 가능한 한 강의는 기출문제랑 유사 예제 문제를 거의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간평에 맞춤화되어 있긴 하지만 간평에 별로 출제가 많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출은 다 풀어드릴 거야. 여기서는 조금 선별해서 풀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이 문제를 봤더니 뭐 선생님이 얘기한 해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요. 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혹시나 제가 안 풀어준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거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그렇게 카페에 뭐 질문하시거나 하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질문에 대한 설명,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문제 안 풀리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따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복습을 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반복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문제는 전범위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책들도 또 있긴 하지만 우리가 미시, 거시, 국제경제 왔다 갔다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리지 마시고 이 책에서 각 챕터장 1번 문제를 하나씩 푸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 다음 날은 2번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간평 문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연도별 기출문제 있잖아요. 요거 이전까지는 이제 20년까지 돼 있다가 22년까지 이렇게 추가해서 기출 해설책을 발간했거든요. 가끔 그래요. 해설을 제가 자세하게 정확하게 천천히 말씀드리고 책에도 반영을 하지만 해설을 봤더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불친절합니까?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공부하시기보다는 요걸 하시고 아직 기초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어떻게 기출 해설 보면서 어떻게 경작을 할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늦었지만 파트를 정리하셔서 제대로 천천히 하는 게 오히려 급박하게 기출문제를 빨리 접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근데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게 연도별로 전범위에 걸쳐가지고 문제가 돼 있잖아요. 전범위에 걸쳐 있으니까 요거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1개년도면 40문제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20문제씩 푸는 거야. 오늘 월요일 1번부터 20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여백이 있으니까 중간에 이해 안 되는 공식이나 내용이나 뭐 중요한 포인트 같은 거는 해설 옆에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 화요일 날은 21번부터 40번까지 푸시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면 이틀에 1개년도씩 문제를 풀게 되잖아. 자, 40문제인데 12개년 하면은 거의 이게 500문제가 넘는 거잖아요. 500문제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충분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 두 개의 차이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파트별로 돼 있고 유형별로 돼 있고 요거는 전범위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가까이 갔을 때는 전범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요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 제가 여기 2022년도 있잖아. 2022. 네, 요거 기출문제는 유튜브에 공개해 놓을게요. 이 나침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전 강의 있잖아. 2011년부터 2021년까지는 이 프라임법 학원, 거기 홈페이지 가보시면 유료로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시험 보기 작년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엔 유튜브에다가 광고 겸 해서 학원에 잘 얘기를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놓기는 했는데 학원에서 이제 제공을 했고 시설도 그리고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프라임 법학원에서 10개년 올려놨으니까 그거 쭉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2022년은 제가 한시적으로 아니라 이제 시험 내년 볼 때까지는 그냥 올려놓을 테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험 끝나고 나서 여기까지 잘 하셨는데 이 객관식을 본 다음에 또 기출을 보면 사실 다 기출이기 때문에 문제가 눈에 익어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사실. 문제가 저는 익숙합니다.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 것 같습니다. 아, 끝났지. 공부 끝난 거야. 더 이상 뭘 공부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실전에 가가지고 시험장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시간 안에 막 긴장돼서 못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모의고사반을 하나 운영했거든요. 부담스럽지 않게. 왜냐면 거의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마련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막 부담스럽고 문제 양도 많고 실전 같이 한다고 막 40문제 하고 이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웃으면서 공부하자 해서 하프 모의고사를 만들었어요. 전범위 모의고사. 문제를 구하고 싶습니다. 아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간평사 외에 또 최근에 회계사라든가 올해, 작년 그런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간평사 시험에 출제 가능한 거를 그대로 넣거나 아니면 좀 변형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대략 하루에 이제 먼저 이렇게 하는 거야. 10문제를 한 15분 정도에 풀어요. 그래서 바로 해설합니다. 그리고 또 10문제를 풀고 또 해설을 바로 하고 그러면 이제 하루에 대략 한 보면은 3시간, 4시간 수업을 하게 되면 20문제 작년에는 이제 20문제로 했는데 한 30문제, 40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설하고 뭐 이런 거를 마련할 텐데 이것도 괜찮지.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간평사 객관식 경제학 요 파트에 와 있고 요거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충분하고 요거는 객관식 강의 끝난 다음에 이후에 생각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시경제학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거시경제학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굴을 가렸네. 네. 여러분 미시경제학이 뭐야? 뭘 다루는 거죠? 네, 한마디로 미시경제학은 뭘 다룹니까? 라고 하면요. 시장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X제가 있고요. X제 가격 이렇게 있습니다. 시장 하면은 뭐죠? 시장하면은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를 시장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게 디맨드 수요 곡선, 요게 공급 곡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이 있게 됨으로써 우리 아시다시피 이렇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고요. 자, 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면 요거 소비자가 누리는 행복을 소비자 잉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빗금으로 쳐볼까요? 요게 소비자 잉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지? 자,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더 받았어. 그게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생산자 잉여. 이해되시죠?
자, 시장의 교환을 통해서 이렇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게 시장의 가장 바람직한 역할이 되는 것이고 그게 시장의 효율적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장에 참여하는 이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소비자 선택 네, 요거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또 보게 되죠. 생산자입니다. 생산자 선택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 소비자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한다고? 소비를 통해서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경제학은 언제나 문제 풀 때 똑같습니다. 목적식과 제약식이 있어요. 자, 소비자의 목적은 뭐냐라고 하면은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되죠. 자, 선택 가능한 재화가 이렇게 두 개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있어요. 제약식. 제약식 하면은 예산 제약식 해서 소득 M이 있고 얼마짜리 하는 X제를 몇 개 소비하고 얼마짜리 하는 Y제를 몇 개 소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돼서 X제, Y제. 여기 예산 제약식이 있는 거죠. 예산 제약식이 있습니다. 요 안에서 이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요게 예산 제약식 이렇게 반영이 돼 있고요. 이렇게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여기 또 이 소비자의 어떤 선택과 관련된 게 바로 무차별 곡선이라고 요 효용함수와 관련된 게 무차별 곡선에 반영됩니다. 보통 이렇게 무차별 곡선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선호를 나타내는 효용함수이자 무차별 곡선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점이 바로 효용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할게요. 이 효용 극대화 이 점은 어떻게 결정돼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했지. 그래서 MRS XY와 PY분의 PX, MRS가 뭔지 바로 와 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선택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산자도 마찬가지야. 물건을 생산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서 생산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번다, 이윤 극대화다 하는데 이제 생산자들은요,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수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량이 있으면 그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 그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적식은 뭐로 할 거냐면 비용 극소화로 접근할 거야. 이거 매년 시험에 출제됩니다. TC, 토탈 코스트 이렇게 하면 노동에 대한 비용과 자본에 대한 비용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제약식 이렇게 있습니다. 생산함수가 제약식이지. Q 하면은 L과 K로 물건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 생산자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투입할까 이거고요. 제약 조건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등량곡선 해가지고 몇 개를 생산할래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똑같습니다. 근데 자, 어떻게 했을 때 비용을 극소화하는가 요거를 찾게 되는 거야. 요 점을 찾게 되는 거죠. 이 점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등량곡선과 등비용선이 접해야 되는 거잖아. 자, 결과는 똑같습니다. 대신 얘가 MRTS야 LK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R분의 W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선택과 생산자 요 선택을 살펴보고 자, 이 둘이 서로 이제 시장에서 교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시장의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구조 이렇게 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시장의 구조, 마켓 스트럭처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저 반대쪽에 독점 시장이 있고요.
중간에 여기 끝에 대척점이 되면 이렇게 되죠.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있고 기억나십니까? 이 반대쪽에 독점 이렇게 있어요. 홀로 독자잖아. 기업이 혼자 있는 거야. 중간에 여기 독점적 경쟁 시장 독경 이게 있고 과점 시장 요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완전 경쟁 시장의 장점은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효율적이다, 이상적입니다. 효율적. 효율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낭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맞습니다. 불안정 경쟁 해가지고 얘네들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불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되는 것이고 불완전 경쟁 시장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시장 지배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시장 지배력이 있다. 이게 가격 설정 능력이 있다. 가격 설정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완전 경쟁과 독점에 대해서 포인트 맞추시면 되겠고요. 과점도 꾸르노 모형이라는 거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게 꾸르노, 베르트랑 이렇게 있는데 꾸르노에 관련된 반응 곡선 이거를 좀 저는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저는 이거 계산이 복잡하던데 포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이 꾸르노 반응 곡선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습을 해서 정복을 하잖아요. 그럼 미시경제학이 한결 쉬워져요. 그래서 자신감을 이렇게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르노 모형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하기를 권장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독점적 경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별화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 또 경쟁적인 특성이 있어서 신규 기업이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의 이유는 제로다. 그걸 이용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 구조를 배우게 되면 주로 시장 구조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 X제나 Y제가 거래되는 이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생산물 시장이라고 얘기해.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장이 있죠. 노동과 자본이 거래될 수 있다고. 여기 보시면 생산 요소에 해당하는 노동과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을 요소 시장이라 합니다. 아니면 생산 요소 시장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물 시장과 이렇게 생산 요소 시장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걸 다 배우게 되면 이 모든 시장을 특히 우리 시험에서는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두 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기능별 소득 분배, 소득 분배가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기능별 소득 분배가 있고 또 하나는 계층별 소득 분배가 있어.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기능별 소득 분배라 해서 당신이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노동을 제공했습니까? 자본을 제공했습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는 분배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바로 기능별 소득 분배예요. 뭐 어떻게 될까요? 능력만큼 일한 만큼 받아간다. 그게 바로 기능별 소득 분배야.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소득 분배 얘기할 때는 계층별 소득 분배 요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 상황 같은 데는 양극화 같은 것도 심해지고 있잖아. 그래서 뭐 보통 보면은 정규 분포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양극화가 되고 아예 그냥 다 의미가 없는 분포 막 그렇게 되는 상황 이렇게 돼서 한쪽으로 쏠리는 아니면 이렇게 봉우리가 하는데 가진 자가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그런 위너가 모든 걸 갖게 되는 소득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아니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해야 되잖아. 그게 이제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10분위 분배율. 그 우리 시험에는 자주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걸 평가해야 됩니다. 자, 평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는 효율성과 하나는 공평성,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장을 분석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 Y제, 노동, 자본 하나만 볼 수도 있지만 모든 시장을 다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다 해서 일반 균형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균형 접근 방법, 요거요. 자, 앞에는 뭔데? 앞에는 부분 균형 접근 방법이야. 그래서 모든 시장을 다 고려하는 일반 균형 시장으로 확대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지 마세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X랑 Y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A와 B한테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살짝 보시면 노동과 자본을 XY 생산할 때 어떻게 배분하는가 요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요게 무슨 효율성이라고요? 생산의 효율성, 생산 과정에서 효율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생산의 효율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생산된 XY를 A, B한테 어떻게 나눠줍니까? 교환의 효율성 요거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에즈워드 박스 해가지고 이제 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종합적 효율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효율성 여기 보시면 MRS, MRTS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이제 다 보게 되면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름답습니까? 뭐 전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잘 작동되는가 측면을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요.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but 여기 모든 게 다 시장에 대해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에서 시작해서 쭉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합니다. 그거를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다양한 시장 실패 기억나십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매번 출제돼요. 하나는 공공재, 하나는 외부성. 그리고 이제 비대칭 정보와의 선택, 그것도 좀 보시면 좋은데 뭐 그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하나 정도 시험 더 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미시경작인데 매 순간 선택을 할 때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을 할 텐데 현실에서는 정보가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 보게 되는 게 여기에 조금 들어갑니다.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 uncertainty가 들어가요. uncertainty. 그래서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해서 폰노이만 모르겐스테른 가지고 리스크 프리미엄 계산하는 거 그거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네, 그거 하나 정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불확실성을요. 시장 실패 요인들 중에서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정보경제학 네, 거기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비대칭 정보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것도 자주 출제돼요. 얘도 시장 실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 이렇게요. 자,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는 중요한 거 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바로 미시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은 도대체 뭐 배우는 겁니까? 거시는요, 말 그대로 클 것자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먼저 여기를 국민소득이라고 표현하죠. GDP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물가를 다 집계해서 나타내는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물가 지수 이렇게 할까요? 물가 수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수요와 공급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모든 걸 다 합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앞에 A자가 들어갑니다. A.
A가 뭐라? aggregate 해서 총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시경제학의 분석 툴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총 공급이야. 총 공급과 자, 얘가 총 수요예요. 총 수요와 네, 요거에 대해서 다루는 거야. 자, 총 수요와 총 공급의 요 균형을 통해 가지고 여기 얻게 되는 물가지수와 국민소득 GDP 어떻게 되는가?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먼저 우리의 관심사는 얘를 먼저 보죠. 그래서 GDP 이건데 주로 이제 GDP에 뭐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가? 예, 이런 거. 어떻게 GDP를 측정하는가? GDP의 한계 자주 출제돼요. 그리고 얘는 세 가지 있습니다. 삼면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생산 측면에서 GDP를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지출 측면에서 또 측정할 수 있고 생산하면 뭔가 대가를 받으니까 분배 측면에서 GDP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다 배우면 이 GDP에 담겨있는 의미가 또 뭔지 아시죠? 이거 실업률하고 똑같습니다.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가 아니면 호황인가가 바로 이렇게 실업률에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가지수. 다양한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그치, 소비자한테 필요한 PPI, 소비자 물가지수. 네.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컨슈머니까 프로듀서,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네, 세 가지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아시겠지만 이거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게 라스파이레스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거 알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고정된 상품 묶음을 그대로 쓴다라고 해서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있고요.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파세 지수를 이용해서 물가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고 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GDP 얘기할 때 명목 GDP랑 실질 GDP를 얘기하는데 이 명목 GDP를 실질 GDP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수요 공급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살펴보는데 특히 이 공급 곡선과 관련된 거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기대가 이제 생산자, 공급자 이런 거에 이제 들어가. 그래서 루카스 공급 곡선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급 곡선. 어떻게 되죠? 그쵸? 우리가 루카스 공급 곡선 하면은 자, 완전 고용 국민 소득과 기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Y는 YN에다가 알파 P-P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루카스 공급 곡선이 자, 이게 필립스 커브랑 완전히 똑같게 된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GDP가 아니라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실업률이다 이렇게 하면은 얘랑 완전히 동일하게 돼요. 이거랑 똑같게 돼요. 필립스 커브. 근데 그냥 필립스 커브가 아니라 필립스 곡선,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곡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커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는 이렇게 쓸게요. 네, 요거 기대를 추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까요? U-UN 플러스 기대가 이렇게 추가됐다. 그래서 우리가 필립스 커브랑 여기 나와 있는 루카스 공급 곡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대신 방향만 달라요. 뭐냐면 AS가 우상향하면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하고 AS가 수직이면 필립스 커브도 수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게 요거야. 총수요 측면. 케인즈가 등장하게 되면서 거시경제학이
태동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대공황 때문에 발생했잖아요. 대공황의 원인이 수요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주로 정부가 총수요를 조정해서 경제를 안정화시킵니다. 자, 총수요를 조정하는 정책에는 무슨 정책이 있어? 통화정책, 금융정책이라고도 하죠. 통화정책과 또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정정책,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여기서 이제 재정정책과 관련된 게 IS 곡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게 IS 곡선, 이거에 대해서 볼 거야. IS 곡선의 개념과 도출, 기울기가 이제 재정정책의 효과, 그걸 나타내죠. 얘는 어떻게 돼? C, I, 기억나세요? 이자율이 있고, G, 여기다 개방경제는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요. 통화정책. 자, 이거는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통화정책 되는 건데,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같이 이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합니다. 그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그 메커니즘이 테일러 준칙,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요거 관련된 게 LM 곡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LM 곡선은 어떻게 돼요?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죠. 화폐 공급, 화폐 수요. 예,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건 살짝 지울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폐 수요, 화폐 공급 해서 화폐 공급, 화폐 수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랑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IS와 LM 곡선 요거요. 이게 또 여기 거시경제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모형입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지 않나요? 아니 뭐 나와요. 한 두 문제 이렇게 나오고 계산 문제도 좀 출제가 되는데 이 ISLM 곡선을 마스터하잖아? 그러면 거시경제학에 자신감을 확보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시에서는 과점 시장의 꾸르노 반응 곡선을 잘 극복하시고 거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IS, LM 이것만 잘 극복하시게 되면 이게 IS 곡선이죠. 이게 LM 곡선이죠. 그러면 자신감 뿜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요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소비 함수 이런 거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죠. 요거 소비 함수 그 다음 요것도 출제되죠. 투자 함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든가 투자와 관련한 자본의 사용자 비용 우리 시험에서는 토빈의 Q 이런 것도 자주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정책 해가지고 정부 지출에 대한 효과 요거요. 자, 그때 이제 정부가 텍스를 부과해서 재원을 조달하기도 하지만 본드를 발행해가지고 재원을 조달하기도 한다고요. 국공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차입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특히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는 몇 배 이상의 국민소득의 효과를 본다라는 승수효과 이걸 잘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확장적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 IS 곡선을 이동시킵니다. 오케이? 자, 요거 끝나면 우리가 이제 요쪽 여기 LM 곡선으로 가게 됩니다. 먼저 보실 게 여기서도 승수와 관련한 통화량 관련된 정책, 그게 통화 정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화폐 수요와 관련된 겁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보유할까요? 예, 거래를 위해서 그리고 투기를 위해서 비상 상황도 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와 관련한 공급과 그리고 화폐와 관련한 수요 요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요걸 하면 이제 얼추 끝났습니다. 재정정책, 통화정책, 안정화정책 예, 그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거시경제학의 전반적인 관심사가 되는 실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실업률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따른 또 실업의 어떤 유형,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이걸 다 배우면 여기 나와 있는 물가지수 관련된 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때 인플레이션을 예상했는가? 예상하지 못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걸 다 배우면 뭐 학파와 관련한 얘기는 요즘 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우리는 살펴볼 거야. 크게 시장을 신뢰해 해가지고 그게 바로 고전학파라고 얘기하죠. 클래시컬, 그리고 시장 못 믿겠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겠어. 케인즈 학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AS 곡선의 어떤 형태에 반영이 되면서 주로 이제 케인즈 학파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요. 고전학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단기의 어떤 논쟁으로 살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총수요라든가 AS가 변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경기 변동 이렇게 있고요. 특히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다 경기 변동이기 때문에 거시경제학이 실물적 경기 변동만 보시면 돼요. RBC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간 고전학파의 그런 메커니즘인데 아무튼 경기 변동 보고 좀 장기에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펴보는 경제학의 이슈가 경제 성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코노믹 그로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다 하게 되면 이제 거시경제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개방 거시경제 아니겠습니까? 개방 거시경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네. 여기 IS 곡선에도 있겠지만 수출과 수입 이런 걸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오픈 이코노미 해서요. 개방 거시경제. 자, 수출과 수입, 더 나가서 국제, 무역, 국제, 금융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국제 무역과 관련해서는 많이 출제가 안 됩니다. 보통 다른 시험에서는 비교의 해가지고 우리 할 거야. 비교의 정도. 그리고 수출국과 수입국의 여러 가지 관세부가 있을 때 효과 그런 것들 좀 볼 겁니다. 약간 미시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금융에서는요. 주로 이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니 해서 구매력 평가설, 이자율 평가설 그런 거 중심으로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개방경제 하에서 ISLM에서 BP 곡선을 집어넣습니다. 국제수지 균형을 나타내는 IS, LM, BP 네, 요거 은근히 자주 출제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객관식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시가 이런 걸 다루는 거였군. 미시가 이런 걸 다루는 거였군.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제가 또 기본 설명을 할 건데 문제도 이렇게 할게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토픽과 문제를 여기다 넣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문제를 보신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서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은데 하지 마세요.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따라오세요. 아니 그게 공부입니까? 예, 사실은 공부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뭐 이렇게 막 애정이 가거나 미리 풀어보고 싶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자기가 좀 생각하고 강의를 듣고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해설 보면서 정리하고 이게 제일 좋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끝까지 나가는데 너무 버거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뭐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이 뭐야? 경제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파악하자 이게 아니고 간평사 1차 시험에 통과하는 게 목적이잖아 우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은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때도 복습 테스트, 진도별 복습 테스트를 하긴 했는데 잘 따라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냥 요거 보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군
다음에 문제 자체를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패턴화 시켜야 돼요. 패턴화 시킨 다음에 자꾸 반복하세요. 아시겠죠? 공식 암기하지 말고 공식을 암기했는데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영어 단어 막 그냥 사전 보고 암기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 갔을 때 어떻게 내가 생존을 위한 영어를 하는 것처럼 생존을 위한 경작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경작이 그렇게 재밌고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업 들으면서 아 이건 이렇구나. 그리고 바로바로 복습만 해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문제를 익숙하게 된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도별 기출문제를 잘 공부를 하시고 나는 이제 이 문제는 익숙해졌어. 잘 하신 거야. 거기서 그냥 끝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지만 여건이 되면 하프 모의고사 같은 문제를 풀면서 좀 실전 경험, 낯선 문제를 봉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잘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거나 고득점을 해가지고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은 늦어도 객관식 강의는 1월까지는 다 끝내도록 하세요. 그게 안 되면 지금 다른 거 과목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회계학과 경제학과 이 두 과목을 잘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 꽈락이 많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 풀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